자, 오늘 3학년 설명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오늘 설명회를 혼자 진행할 그 진묘학원 원장 유원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가 설명회 주간인데 오늘 네 번째 마지막 그 설명회 3학년 설명회인데요. 오늘은 그 3학년 설명회이기 때문에 뭐 요강 얘기나 대학 입시 얘기나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안 할 거고요. 우리 아이들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저희 학원을 이제 3년 동안 다닌 아이들인데 우리 애들이 이제 붙이기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붙여야 끝나는 거니까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일정을 가지고 뭐 진행되는가 요런 거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7월 13일. 네. 수능이 며칠이죠? 7월, 11월 13일 4개월 남았네요. 그렇죠? 네, 4개월이 남았습니다. 4개월 동안 4개월이 날짜로 치면 일수로 치면 120일이니까 짧은 기간은 아니죠. 네, 굉장히 긴 기간인데 그 사실 입시는 뭐 지금까지 오면 거의 다 이제 끝나 있는 거죠. 끝나 있는 거고 지금 남은 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지원이고요.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원은 그러니까 원서를 어떻게 낼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한두 학교 빼놓고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아이들이 그 1학년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이제 5학기에 그 내신하고 학생부 이제 학생부 내신은 이제 산출이 뭐 금방 되겠죠.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성적표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 아이들마다 그 마지막 그 평균 등급이 다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가 여름방학 중에 이제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다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부 기재가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일단 요걸 갖고 그 추천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대상자를 이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좋은 대학인 서울대학부터 그 밑에 대학들도 추천을 하는 대학들 전형들이 있으니까 학생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추천 대상자를 그 선정하는 작업에 이제 학교는 들어가게 되고 이 기준은 뭐 예전에는 그냥 내신만 갖고 쭉 했었는데 요새는 대부분의 이제 추천 전형들이 종합 전형으로 바뀌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니까 내신도 들어가고 서류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 학교마다 이제 추천위원회라는 게 형식적으로 열려요. 그래서 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3학년 뭐 학생부장 선생님, 그다음에 각 학교 연구부장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모여서 어떤 학교에 어떤 학생을 추천할 거냐 이거를 이제 선정하는 작업을 해야 될 거고요. 뭐 그거 대상자인 아이들은 저희가 또 별도로 하나씩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확정되는 대로 저희 나름대로 또 이제 서류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데이터가 뭐냐면 지금 모의고사를 3학년 올라와서 4번 봤습니다. 며칠 전에 본 것까지. 그래서 3월, 4월, 6월, 7월 모의고사 점수죠. 네. 모의고사 점수. 네.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내신이라는 자료, 그 다음에 학생부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재사항들, 그 다음에 3월, 4월, 6월, 7월 모의고사 점수. 물론 이 모의고사 점수는 예측이죠. 왜 그러냐면 3, 4, 6, 7이 잘 나왔다고 해서 그 마지막 수능이 꼭 그대로 나올 것이다라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그 다음에 그 6월달 이 모의고사 이제 6월 모의고사하고 9월 모의고사는 이제 재수생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해마다 보면 6월 모의고사에 참여하는 재수생보다는 9월 모의고사에 참여하는 재수생 숫자가 더 늘고요.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에 참여했던 애들보다 실제 수능에 참여하는 재수생 애들은 더 늡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금 평가 범주 안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아이들이 또 실제 수능에는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수능 점수를 참고해서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실제 시험에서 점수를 맞을 거냐 이거를 이제 예측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예측에서 아주 중요한 건 현재 그 아이의 태도예요. 사실은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은 그 이렇게 우리 어른들처럼 뭐라 그럴까 심리 상태가 이렇게 좀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왔다 갔다 많이 한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여름방학을 또 이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수능 점수는 그 매년 보면 재수생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온 점수가 다예요, 사실은. 근데 재학생들은 많이 변합니다. 해마다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거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 모의고사 점수에다가 향후에 이제 변동 가능성, 이제 이런 것도 보는 거죠. 이 아이가 앞으로 수능이 이제 더 올라갈 아이냐 아니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아이냐,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예측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마지막 모의고사가 언제 있냐면 9월 3일 날 있어요. 9월 3일이 이제 수능인데, 아니 9월 3일 수요일인데, 9월 3일 날 이제 이게 그 실질적으로는 뭐 이후에도 모의고사를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서를 내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기 전에 이 성적표를 저희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가 9월 6일부터 전형 시작인데, 전형이라는 건 원서 접수 시작한다는 얘기죠. 9월 6일부터는 전형이 시작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들은 한 9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9월 10일. 실제로는 10일부터 이제 며칠간, 뭐 짧은 학교는 3, 4일에서 긴 학교는 뭐 일주일 이렇게 원서를 넣게 돼 있어요. 원서를 넣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3일 날 모의고사를 보고 그 성적표는 저희 손에 받아볼 수는 없고요. 그 성적표를 못 받아본다라는 거는 정확한 등급이나 아니면 정확한 이 아이의 표준 점수나,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는 건 정시 지원할 때 굉장히 유의미한 거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얘가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이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형성될 것 같으니까 실제 정시에서 지원했을 때는 표준 점수를 어떻게 받을 것 같다.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마지막 그 원서 접수 전에 마지막 지원 자료로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사실은 원서를 어디 넣을지를 다는 결정을 못 하는 거죠. 100%는.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두 가지 자료고요. 이 말씀드린 하나의 자료. 그러니까 이 자료, 이게 1번, 이게 2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료가 있는데, 세 번째 자료는 대학별 고사죠. 주로 논술인데, 논술, 구술, 여기에서 이제 이 아이가 그 어느 정도의 그 수준에서 답안을 작성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내신은 딱 숫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학생부는 기록이 끝난 거고. 근데 모의고사도 성적표에 마지막 9월 모의고사만 모르는 거지만 그 성적표의 점수가 다 그 표시가 돼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계량화된 숫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논술이나 구술은 사실 이 아이가 뭐 논술 몇 등급이다라는 걸 알 수 없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예.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만드냐 하면, 그 문과 같은 경우에는, 네, 문과 논술은 지금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장훈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죠. 장훈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서 문과 논술을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2년 정도씩은 했거든요. 그럼 2년 정도 이상을 이 학생을 그 첨삭한 선생님이 안 바뀌었어요. 그 임수연 실장님, 저희 학원에 상담 실장으로 계시는 임수연 선생님이 계속 아이들을 첨삭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 어느 정도의 지금 문과 논술 실력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문과 논술 실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 임수연 실장님이 학번이 이제 94학번이신데 지금 논술 이 입시 논술을 첨삭한 게 10년이 넘어요. 그럼 매년 뭐 그 연고대 가는 애들부터 서강대, 성대, 한대, 중대, 이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뭐 밑으로는 숭실대, 홍익대 이르기까지 각 그 대학의 논술을 갖고 원서를 냈던 아이들, 합격한 아이들의 실력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매년 해봤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의 대학에 원서를 넣어서 그 아이들과 논술을 붙었을 때 우리 아이가 해볼 만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죠. 굉장히 그 예민한 판단이고, 그렇죠? 예민하고 굉장히 중요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논술을 들어오는 아이들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고3이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고3은 거의 안 받아요. 와도.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3학년 수업의 목적은, 3학년 애들을 끌고 가는 수업의 목적은 신규 학생을 받아갖고 학원의 매출을 늘리거나 이런 데 있지 않고요. 지금 있는 애들을 어떻게 붙일 건가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뭐 걔네들 받아갖고 뭐 시쳇말로 제가 뭐 수강료를 더 받는다고 뭐 얼마나 더 받겠습니까? 그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쭉 온 애들, 얘네들 갖다가 어떻게 판단해서 원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붙일 거냐,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 임 선생님이 그 갖고 있는 학생들의 그동안의 첨삭지에 대한 감, 그 다음에 그동안의 경험으로부터 갖고 있는 그 이 정도 실력이면 어느 대학에 지원 가능하다, 뭐 이런 그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죠. 문과 부모님들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임 선생님한테 전화하셔갖고. 저도 임 선생님한테 보고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과는 좀 복잡한데, 이과는 좀 복잡해요. 이과는 일단 그 핵심은 수리논술인데, 지금 저희가 수리논술을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적으로. 수리논술이 이제 반이 그 B반하고 A반하고 두 반인데, 수리논술만 먼저 말씀드리면, B반은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학원에 조성훈 선생님이 계속 수업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6층에서 수업하고 계신데, 아이들 데리고. B반은 이제 어떤 애들이 들어가냐 하면, 뭐 서울대 포공부터 해서 연대, 고대, 성대, 한대, 뭐 이대 정도까지 지원 가능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B반에 속해 있습니다. 얘네들이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동국대나 홍익대나 숭실대나 뭐 아주대나 인하대나 이런 중위권 대학들 갈 아이들의 수리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전용원 선생님이에요. 예, 이분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뭐 전용원 선생님이 수업을 못하고 조 선생님이 수업을 잘하고 이런 차이는 아니고요. 이제 그 두 분 다 수리논술을 굉장히 오랫동안 수업을 해오셨고, 두 분 다 그 뭐 이렇게 실력은 어느 대학의 논술을 가르치든 다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인데, 조 선생님이 짬밥이 더 많아서 나이가 더 있고 저희 학원에 더 오래 하셨으니까 조 선생님이 이제 B반을 하고 전용원 선생님이 지금 A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답안을 계속 풀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그 선생님들이 만든 모의고사 갖고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수업은 기출문제로 하거든요. 기출문제는 작년, 재작년, 그재작년에 계속 대학들이 내왔던 문제죠. 그걸 아이들이 계속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의고사를 보면서 선생님이 실제로 답안에다가 첨삭을 다 하고 계시고, 조성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 첨삭을 갖다가 직접 그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시간을 내서 첨삭지 하나를 다 동영상으로 촬영해요. 한 명 한 명의 첨삭을 자기가 녹음을 해서 촬영을 하고 그걸 아이들한테 파일로 다 줘요. 그래서 니네들이 집에서 다시 복습하면서 그 니네들 답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이제 두 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첨삭을 해서 수리논술에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걸 마찬가지로 그 저희 학원에 있는 요걸 담당하는 분이 이제 한대규 선생님인데, 아시죠? 8층에 있는 한대규 선생님한테 이 데이터를 보내면 한대규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리논술 실력을 갖고 있느냐, 요걸 갖고 이제 그 대학에 지원할 만하다, 그렇지 않다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이제 과학이 있는데, 이과는, 문과는 대학마다 유형이 다른 거지만 이과는 아예 그 논술의 형태가 달라요. 논술의 형태가 달라서 뭐 3학년 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리 논술하고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과학 논술이. 한 과목 선택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형을 보는 이렇게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논술만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세 가지 형태의 학교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학교별 분류가 어디 있냐면 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3페이지에. 3학년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설명회를 뭐라 그럴까, 유쾌하게는 못하게 되네요. 좀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3학년 엄마들은 지금 긴장을 많이 해요. 저도 뭐 상당히 상당히 좀 긴장된 상태에서, 뭐 요즘 업무가 그렇죠. 고3의 어떤 배치 사정을 한다라는 업무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업무니까 저한테도. 그 여기 보시면 53페이지에 보시면 수리논술만 출제하는 대학이 이제 왼쪽에 있죠. 서강대, 이대, 한대, 시립대, 홍대,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 연대, 원주, 한양대, 한양대, 한양대 안산입니다. 세종대, 강운대, 항공대, 덕성여대 이런 대학들이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이 속해 있는 연대, 고대, 성대, 중대, 경희대, 건대, 뭐 부산대, 경북대는 사실 저희 학원에서는 원서를 넣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 6개 대학, 상위권 대학들이죠. 이 대학들은
그 한 과목을 택하게 돼 있죠. 한 과목. 성대는 뭐 택 2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뭐 물원 화원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원 물투 화원 화투 이런 식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 한 과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물화생지 중에 이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 대학의 그 과학 논술을 보게 되는 거고, 그 밑에 보시면 중위권 대학 중에 동대, 그 다음에 숭실대, 단국대, 가톨릭대 이런 데들은 이제 물화생지를 통합한 형태의 논술을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갖고 지금까지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쭉 과학 논술을 갖다 작년 겨울부터 준비해 오면서 지금 정도 되면 형태가 다 정해졌어요. 형태가 정해졌다라는 얘기는 논술을 갖다가 과학을 뭘 선택할 거냐. 그래서 한 과목 선택을 하는 아이들은 물, 화, 생 플러스 진데, 이건 이제 어떻게 다르냐 하면 예를 들면 그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연대는 지구과학 갖고 볼 거고요. 연대는 지구과학 갖고 볼 거고 성대는 물리 갖고 볼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구과학을 해서 유리한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이제 지구과학을 아예 선택 과목에 두지 않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선택형 논술을 한 과목 선택형 논술을 하는 아이들도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물질을 할 수도 있고 화질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아니면 그냥 한 과목 물리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마다 듣는 수업이 지금 다 달라진 거죠. 이미 다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화생 논술을 3학년 학생들 중에서 물화생 논술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그 여름방학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간이 그 2배로 늡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 일주일에 한 번 그 2교시를 했던 거를 이제 앞으로 4교시로 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표가 또 다 바뀌죠. 지금부터 실전이니까. 여태까지는 주로 이론을 많이 했어요. 이론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실제로 논술에서 과학 논술에서 출제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뭐 물리다 그러면은 물리 1, 물리 2, 그 다음에 좀 고급 물리라 그래서 뭐 과거 영재고 아이들이 다루는 그런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 거기에다가 그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일반 물리학 있죠. 근데 일반 물리학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물리학에서 그 논술에 출제 가능하고 고등학교 과정과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걸 공부를 했을 경우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걸 갖다 이론을 가르친 거죠. 지금까지 이론을 충분히 가르쳐 왔고 뭐 중간중간 문제를 풀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이론 수업은 다 끝난 상태고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의고사하고 기출문제 풀이로 과학논술 들어가게 돼 있고, 지금부터 이제 그 논술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 풀이가 들어가고 모의고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물리 논술 보는 아이들. 근데 이게 지금 강좌를 운영하는데 사실 이런 게 참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그 물리 논술, 화학 논술, 그 다음에 생명과학 논술, 지구과학 논술 중에서 물리 논술이 명수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화학 논술이고. 근데 생명과학 논술을 보는 아이들은 명수가 5명도 안 됩니다. 5명도 안 되는데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제 수업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뭐 어차피 우리가 여태까지 끌고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명수와 상관없이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뭐 책임감이죠, 그거는. 명수와 상관없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여름 방학부터는 이제 물리 따로, 화학 따로, 생명과학 따로. 근데 지구과학 하는 애들은 2개.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 논술은 수업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도 리포트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형 논술을 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숭실대, 단국대, 동국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입니다. 이제 그 아이들은 지금까지 수업은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 아이들이 걸쳐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동국대를 쓰는 아이는 건국대도 쓴다는 얘기죠. 근데 건국대는 한 과목이고 그 동국대는 통합형이니까 지금 그래서 일단 통합형 논술에 관한 준비는 1차는 끝났다라고 보는 거고, 이 다음에 이제 실제로 원서를 쓰게 되면 학교별로 파이널 수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동국대 수업, 단국대 수업, 숭실대 수업 이런 식으로 그때 가서 이제 편성이 될 겁니다. 이제 논술 수업이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논술만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수리 논술만 하는 아이들이 이게 그 문제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과 아이가 수리 논술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이건 복잡하잖아요. 여기는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수리 논술만 하는 대학들도 그 좋은 대학이 많죠. 서강대, 한양대 뭐 좋잖아요. 다 시립대 다 좋은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 논술만 선택하는 아이들이 그냥 심플하게 수리 논술만 해서 여기에 지원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왼쪽 라인에 원서를 넣는 아이들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서강대나 한양대를 쓰는 아이들은 공부를 곧잘 하는 아이들이죠. 서강대나 한양대를 쓰는 아이들은 오른쪽에 있는 뭐 연대, 고대, 성대, 중대 중에서도 분명히 두세 대학은 원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수리 논술도 하고 과학 논술도 하는 그런 형태의 아이들이고, 그 밑에 이제 그 인하대 밑으로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 뭐 세종대, 광운대, 항공대 이렇게 쓰는 아이들은 사실은 여기 올인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만. 딴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 정도는 요 정도의 원서를 넣는 아이들은 대부분 수능도 잘 안 나오고, 수능이 전반적으로 다 잘 나오는 게 아니라요. 특정 과목,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은 잘 나오는데 골고루 잘하지는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내신도 별로 좋지 않고,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이 수리 논술 전형에서 내신이라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100%예요, 그냥. 수리 논술 100%. 최저만 맞추면. 근데 최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의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최저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가정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수리 논술에만 올인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정시도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정시가 없다는 얘기는 수리 논술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재수해야 됩니다. 예, 굉장히 리스키하죠. 리스키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여름방학 때 수리 논술을 늘려요, 시간을 거꾸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왜 해왔던 수리 논술의 그 시간을 곱하기 2로, 이것도 명수와 상관없이 늘립니다. 몇 명 안 되지만, 그런 아이들이 저희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전영원 선생님이 그 다른 학원에서도 수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제가 시간을 더 달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여름방학부터는 수리 논술에 올인해야 된다. 그래서 답안을 비록 그 인하대나 아주대나 세종대나 강운대 정도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위권 대학을 쓰는 아이들이지만은 수리 논술 답안은 오른쪽에 있는 뭐 중대나 경희대나 성대 정도의 답안을 써낼 수 있도록 애들을 만들어야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을 늘려달라. 그래갖고 이제 이과 아이들은 이 급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수리 논술 시간이 이틀로 늘어납니다. 대신 다른 수업을 줄여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다 줄여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저를 하는데 영어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영어는 빼버리는 거예요. 영어가 최저 등급은 뭐 보통 3 이상이잖아요. 1, 2, 3 중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해갖고 도저히 3이 안 나오겠다. 지금 현재 4인데 4도 잘하는 사가 있고 못하는 사가 있으니까, 잘하는 사가 있으면 잘하는 4등급이면 한 번에서 3등급으로 올리자라고 가는 거고요. 뭐 3, 4, 5 이렇게 모의고사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 4, 6, 7 계속 봤는데 영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영어는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학원이 그런 면에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를 학생들하고만 이야기를 하고요.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너무 많아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판단하고 학생이랑 얘기해서 부모님한테 여태까지는 그냥 빼겠다라는 거를 그냥 수강 강좌 나갈 때 그냥 빼서 내보내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 한 명 한 명 고민을 해서 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자연계는 뭐 인문계보다 훨씬 더 경우의 수가 복잡하고 어떤 과목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다 케어를 들어가고, 만약에 나중에 뭐 가톨릭대를 이과를 쓰는 아이가 우리 학원에서 한 명이다라고 하더라도 한 명짜리 수업을 진행합니다. 파이널을 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부모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해왔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마지막 논술 준비할 때까지 시간표가 나가면 뭐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항상 걸어 주시고요. 근데 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수업을 짜는 거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학생부 전형이 가능한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점수, 그 다음에 이제 논술, 구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형 요소마다 이제 학생들마다 준비를 하는 게 다른데, 학생부 전형을 준비를 하는 아이들은 일단 그 기재는 내신 플러스 학생부 기재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이제 학교에서 해주는 거니까 이게 끝나면 이제 저희는 시작하는 거죠. 저희는 시작해서 요걸 바탕으로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소서를 써야 되는, 소위 말하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아이들에 관한 그 자소서 상담은 1차는 사실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학생부 검토도 그 2학년 2학기 때까지의 학생부 상황에 대한 검토도 끝난 상황이고, 자소서는 여름방학 때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여름방학 때.
바로 시작하고요. 바로. 그래서 이제 7월 한 말부터 바로 시작해서 그 자소서 작성을 끝내게 될 거고, 추천서를 진행하는 과정도 이거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굉장히 잘 써주는 학교가 있고, 근데 또 어떤 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그냥 써오라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써오라는 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네가 다 써라 이게 아니라 네가 초안을 잡아오면 내가 그걸 바탕으로 쓰겠다, 이런 학교도 많아서 그런 초안도 이제 학생이 할 수 없으면 저희가 잡아주죠. 예. 그래서 이제 자소서가 진행되는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명 한 명마다 상담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보통 그 한 학생마다 최소 3번, 4번 이상의 수정 그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 그 임 선생님이 담당하시는데, 요 자소서 작성과 관련돼서는 이제 비용은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학생이랑 계속 얘기해서 학원 원내에서 그 진행이 되니까, 대부분 이 정도의 학생들이면 다 별무반에 있는 학생들이라서, 그러니까 수시로 별무반에서 만나서 이제 아니면 유치에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소서 첨삭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형은 이후에 면접이 있거든요. 구술이죠. 구술 면접. 이런 전형을 쓰는 아이들은 다 이제 구술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구술 면접이라는 게 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소서 관련 사항이고요. 자소서 관련 사항이라는 거는 그 아이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와 그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항목별로 쓴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공입니다. 전공인데 이 전공 관련 질문은 문이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문과는 뭐 경영학과를 썼다 그러면 최근 이제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영학 이슈에 관한 것들을 다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공부를 다 시켜야 되고, 이과는 뭐 예를 들면 기계공학이다 그러면 기계공학과 관련된 공부를 다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를 졸업해서 뭘 하게 되고, 각 대학에서 기계공학과에서 가르치는 커리가 뭐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를 왜 왔는지, 뭐 물리를 좋아해서 기계공학과를 왔다 그러면 물리라는 과목이 기계공학이라는 학문 내에서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질문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제 문과, 이과에 따라서 좀 다른, 이과는 또 수학과학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학생부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차라리 그런 문제는 편하죠. 준비를 어떻게 해왔으니까. 근데 이제 전공과 관련된, 그 다음에 자소서와 관련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이 필요해요. 근데 이 수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논술 수업처럼 그 모아서 뭐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이럴 수가 없는 수업이죠. 왜 그러냐면 학생 한 명 한 명의 자소서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자소를 보고 이거는 주로 이제 문과는 우리 한대훈 선생님이 담당하시는데, 그 한대훈 선생님이 자소서를 보고 문제를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A라는 학생이 있다. A라는 학생 한 명을 위한 그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면접 교재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노가다죠. 그래서 저희도 아주 굉장히 힘든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게 하는 거고, 가끔은 시험에 닥치게 되면 좀 늦게까지 아이랑 둘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걔랑 둘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모의 질문을 계속하고 자소서를 바탕으로 문항을 만들고 그 아이가 지원한 전공과에 맞게 또 문항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건 시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작년 문제를 못 써요. 올해 문제를 새로 다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정득수 선생님, 한대규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문항을 다 만드시는 선생님들인데, 한 명 한 명 다 문항을 만들어서 면접에 대비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이것도 이제 별도로 뭐 몇 번 수업을 하겠다 이거를 부모님이랑 상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이 수업이 진행되는 시점이 언제부터냐 하면 8월 중순 8월 말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8월 중순 8월 말부터 진행이 돼서 이런 그 면접 시험들은 9월 달에 대거 몰려 있어요.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에 되게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중순이나 말부터 시작한다 그래도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안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 몇 회 수업을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횟수가 보통 한 아이당 3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거고, 많이 하는 애들은 뭐 10번도 할 수 있다. 10시 이후에 수업을 해야 되면 집에 가서 할 수도 있다. 집을 비워주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방법이 없어요, 해야 되면. 원래 입시는 그런 겁니다, 막판이면. 그래서 이제 학생부를 쓰는 아이들은 자소서, 추천서, 그다음에 면접 대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학생부 다 끝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 7월 모의고사 성적표 다 나오고,
논술구술에 대한 리포트가 다 나오면 그 원서 상담인데 이런 것도 다 종합하는 거죠. 이제 원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자, 수시 원서를 그 몇 장 쓰는지는 다 아시죠? 6장을 쓰게 됩니다. 한 학생당 6장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원서 상담에서의 변수 첫 번째는 정시가 있느냐 없느냐. 정시가 있느냐, 정시가 없느냐. 정시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정시로는 지원할 대학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제가 뭐 말씀드리잖아요. 그 저희 학원에 이제 소위 최근에 최상위권 간 아이들 맨날 말씀드리지만 작년 설명회 때 이 자리에 나와서 연사로 나왔던 그 우리 뭐 명균이 이런 얘는 뭐 국어가 걔가 몇 등급이었죠? 2등급이었나? 수학은 4등급이었고 영어는 5등급이었고 과학은 1등급. 이 정시가 없는 애인데 서울대 갔죠? 또 양준이라는 아이는 1, 4, 4, 1이었고 국어 1, 영어 4, 수학 4, 과학 1. 인데도 서울대 갔고 득수라는 아이는 걔는 뭐였죠? 1 아니죠. 4, 1, 4, 1이었죠. 예, 이런 데도 연대를 갔고 다 정시가 없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정시가 없다면 물론 정시로 갈 수 있죠. 정시로 갈 수 있는데 갈 수는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대학을 갈 수 없는 거지. 원래 꿈꿔왔던 대학이 뭐 연고대 이상이었던 애들이 이걸 갖고 정시로 저 밑에 대학을 가라 그러면 안 갈 거잖아요. 당연히 재수한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도 정시가 없는 겁니다, 얘네들은. 근데 이런 아이들도 대학을 잘 가기 때문에 정시가 없다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형식적으로 아이들을 분류할 때 정시 지원이 가능한 아이와 정시 지원이 불가능한 아이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 지원이 가능한 아이들은 이제 원서를 어떻게 쓰냐 하면 일단 대학이 이렇게 쭉 있어요. A, B, C, D, E, F, G, 뭐 H, I, J, K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A라는 아이가 이 아이는 정시 카드가 수능 카드가 살아있는 아이인데 수능도 잘해요. 그죠? 수능도 잘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뭐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 정시로. 정시 예측권이라는 거죠. 정시 합격, 예측선. 뭐 이 정도 대학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수시 원서를 어디서부터 쓰는 거죠? 요 위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아이가 정시로 이 정도를 갈 수 있다 라고 판단되면 밑에 대학을 쓰기가 싫잖아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정시로 가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거죠. 어떤 고려가 필요하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예측이잖아요. 예측이 빗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능 예측이라는 건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1, 2등급을 받다가도 얘가 실제 수능에서 4등급을 받아올 수도 있는 게 수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 밑으로는 별로 보낼 생각이 없다. 그래서 원서를 이렇게 쓰자. 그러면 이 위로만 6장을 쓰게 될 거고요. 선생님, 저희는 밑으로 애들이 3명이고요. 절대로 재수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뭐 2장 정도 밑에 고려, 위로 4장. 정치적 고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서라는 거는 꼭 정해진 공식대로 쓰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부모님이랑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이런 그 정시 카드가 있는 아이들의 그 배치 그 컨설팅 리포트를 만들 때 저희는 보통 대학을 몇 개를 뽑냐 하면 뭐 두 가지 다 마찬가지지만은 적은 아이들은 한 8개 정도를 뽑고요. 많은 아이들은 12개 정도까지도 뽑습니다. 그러니까 6장을 지원을 하는데 6장을 지원을 하는데 이제 후보 대학을 8개에서 12개 정도를 뽑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3일 모의고사 결과 가채점이 딱 나오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8개에서 12개를 결정하는 시간이 언제냐 하면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입니다. 예. 지금 뭐 아시겠지만 어떤 어머님 저희 애는 상담도 안 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도 있는데 상담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저희 학원 인트라넷에 보면은 학생별로 이미 리포트는 다 나와 있어요. 1차 리포트. 1차 리포트라는 거는 이 아이가 이제 지원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하게 될 거다라는 후보군은 다 그게 없으면 수업을 여태까지 진행을 못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중간중간에 수정이 필요한 애들은 계속 수정하고 있고요. 네,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한대근 선생님인데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 좀 그러시면 한대근 선생님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학원에 전화하셔서 한대근 선생님 바꿔달라 그래서 우리 애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 물어보셔도 돼요. 좀 그냥 뭐 학원에서 이렇게 잘 해줄 것이다라고 믿는 부모님들은 그냥 기다리시고.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한 번 더 점검해서 8개에서 12개 정도까지의 대학을 정하는 시점이 8월 말까지 다 끝낼 겁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저희도 굉장히 바쁘죠. 한 명 한 명 이것도 다 1대1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9월 3일 날 모의고사를 보고 제가 아까 실질적 원서 접수는 9월 10일 날부터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이 8개 아니면 12개에서 몇 개를 골라내는 거죠? 6개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거의 매일 저희도 밤새 가면서 일을 합니다. 한 명 한 명 그 경우의 수를 다 예측을 해야 되죠. 결국 원서를 6장 쓴다라는 거는 조합을 하는 거예요. 조합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윗대학은 어디까지 쓰자? 혹시 얘가 수능을 망쳤을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대학을 또 어디까지 쓰자. 몇 개까지 쓰자. 2개를 쓰자. 3개. 애마다 다 다르죠. 그죠? 그리고 집안마다 다 달라요. 어떤 집은 지방도 좋다. 재수는 절대로 안 된다. 또 어떤 집은 우리 친정이 부산이다. 외할아버지 집에 다녀도 된다. 이런 집도 있는 거예요. 그럼 부산대도 쓰자. 이런 집도 있는 거예요. 애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런 고려를 갖다가 마지막에는 부모님들이랑 얘기를 해야겠죠. 통화로 끝나는 집도 있고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는 집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갑자기 오늘도 보니까 아버님들이 갑자기 막 설명회 오시기 시작하시는데 1, 2학년 설명할 때 한 번도 안 오시던 아버님들도 이제 막 오시기 시작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아버지도 보통 오시죠. 막판이란다, 급하단다, 오늘 결정 안 된다. 예,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고려를 이제 학생들마다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가 없는 경우, 이 경우도 비슷합니다. 정시가 없는 경우도 결국 정시가 없는 아이들은 이 학생부 전형하고 학생부 또는 특기자 요거하고 일반 전형을 섞는 아이들 아니면 학생부나 특기자에 올인하는 아이들 아니면 논술에 오르내는 아이들 이렇게 보통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거를 갖다 이제 어떻게 섞을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장, 4장으로 갈 거냐. 일반 전형이라는 건 논술 전형입니다. 2장, 4장 갈 거냐. 아니면 거꾸로 4장, 2장 갈 거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대학을 이렇게 쭉 가상에 A부터 쭉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전제를 했는데 여기에서 하한선을 어디로 들 거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생부로 2점대 초반을 갖고 있다. 이과다. 서울에 있는 안 좋다기보다는 한 중위권 대학, 중하위권 대학 지원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근처에서 보험으로 한 2대학 정도를 쓰고 상향으로 4장을 논술 전형을 쓸 거냐. 아니면 더 확실하게 그걸 갖다 보험을 3장을 들고 논술로 3장을 쓸 거냐. 아니면 확실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떨어지게 4장을 쓰고 2장은 그냥 아예 높여서 위로 칠 거냐. 이런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특기자,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이건 좀 최저가 좀 불안한 아이들이에요. 논술은, 일반적으로 논술 전형은 학생부 전형보다 최저가 다 높아요. 수능이 다 높다는, 기준이 높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특기자는 없어요, 최저가. 그러니까 수능이 너무 불안하면 다 특기자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특기자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죠, 물론. 그동안에 이제 3년 동안 거치면서 특기자 자격을 지금 만들어 놓은, 서류상으로 확보해 놓은 학생들인데, 이런 특기자 전형들은 수능 체제를 안 보는 학교가 대부분 거의 다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이걸로 다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좀 더 봐야죠. 7월 달까지 공부도 시켜보고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너도 이제 합격 가능하다 그러면 3장 이렇게 나눠 쓰는 거고 2장 4장 그러니까 애마다 다 다른 이해 가시죠? 학생마다 다르다는 게. 그 다음에 논술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거는 최저가 예를 들면 2개 2등급인 학교가 있고 2개 2등급인 학교가 있고 2개 2등급이니까 합 4죠. 2개 합 4. 4등급인 학교가 있고 2개 합 5등급인 학교가 있고 2개 합 6등급인 학교가 있는데 애가 확실하게 예를 들면 문과인데 국어, 영어, 수학, 사탐이 골고루 잘 나온다. 그럼 얘는 이 정도는 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위에 올라가면 3개 합 6도 있고요. 4개 합 7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대학은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나올 거다라는 아이들은 사실은 이쪽은 안 쓰겠죠.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도 수능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최저가 무너지니까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나눠야겠죠.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에 이제 부모님한테 드리는 자료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다 조합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이 정도의 최저는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모의고사 기록으로 봤을 때 현재 공부하는 태도 이런 걸 봐서 이 정도의 최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리스크는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리포트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딱 한 장으로. 딱 한 장의 리포트로 만들어 드리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데 제가 뭐 몇 년 동안 이걸 해왔잖아요. 근데 선택을 부모님 보고 하시라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이 그냥 저희 보고 선택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시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그죠? 그냥 그 정도 언질만 해주시면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안전하게 쓰자. 안전하게 쓰자. 아니면은 뭐 떨어지면 제가 1년 더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좀 윗대학으로 쓰자. 뭐 이 정도의 언질만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원서 상담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원서 어떻게 쓰는지. 근데 요 시점이 이제 시간이 중요한데요. 오늘이 7월 13일. 다음 주에 방학하죠, 아이들? 다음 주 말부터 이제 방학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 방학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방학이 들어감과 동시에 이제 한 명씩 이 작업을 할 거고 그 과정에 이제 어머님들을 만나뵐 수도 있고요. 만나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통화로 그냥 해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리포트가 어쨌든 모든 아이들의 8장에서 12장 정도의 마지막 이 리포트가 만들어지는 시점은 8월 말에는 다 완료. 안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9월 3일 모의고사. 근데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 보고 확정, 일주일 동안 확정, 9월 3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9월 10일 날부터 원서 접수. 이해하셨죠? 예,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너무 진지하네요, 오늘. 좀 웃으면서 하죠? 힘든 얘기지만.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설명회도 며칠 동안 계속하고 오늘 또 상담도 많아서 저녁도 못 먹고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 이후의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9월 12일부터 이제 9월 15일 사이 이때쯤 되면 이제 원서 접수가 다 끝납니다. 원서 다 끝나요. 그 수시 원서는요, 뭐 늦게까지 기다렸다 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정시는 뭐 이렇게 눈치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시 접수할 때는 수시는 경쟁률이 낮으면 10대 1, 높으면 100대 1이거든요. 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래서 학생부 전형은 기준을 10대 1로 보시면 되고 학생부 전형, 특기자 전형 이런 것들은 10대 1이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논술 전형은 문과는 5, 60대 1, 낮으면 30대 1. 예, 이과는 보통 30대 1.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원서 하루 이틀 늦게 된다고 뭐 얼마나 변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죠. 원장님 30대 1인데 우리 애가 넣어서 될까요? 20명 뽑는데 600명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여기 합격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거 붙이려고 그동안 그렇게 돈 쓰신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아이들은 다른 학원 아이들에 비해서는 논술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예. 뭐 자식들은 못 믿으시겠지만 하는 거 보면 영 믿으면 안 가죠? 그렇죠? 지금도 뭐 집에서 하는 꼬라지 보면 지금도 밤에 와서 무슨 카톡하고 앉아있고 그러고 앉아있는 아이들 보면서 좀 신뢰가 안 가시겠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설명회 할 때마다 이거 논술 시킵시다, 이거 준비시킵시다 했고 그거를 믿어주시고 여태까지 학생들한테 그런 수업을 계속 받게 하고 그 준비가 돼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저희 학원 아이들은. 그래서 이게 30대 1이라고 하더라도요. 실제로 그 최저를 딱 맞추면 내가 최저를 맞췄다. 그럼 20대 1로 변합니다. 이 중에 논술을 1년 이상 준비한 애들만 고르면요. 10대 1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대 1이 안 돼요. 논술 전형이라는 게 겉으로 보면 뭐 30대, 40대 무섭게 보이지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준비가. 지금도 3학년 이 근처 그 학교들 3학년 그 학급에 가보면 한 반에 뭐 30몇 명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논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아이가 5명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애들이 논술 전형에 원서를 안 내느냐? 다 냅니다. 왜? 답이 없거든요. 학생부 전형하면은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반에서 5등, 6등 계속 해왔어요. 5등, 6등 해왔는데 평균 등급을 보니까 뭐 3대 1이에요. 3대 1.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학생부 전형으로 서울 경기에 갈 데가 없어요. 문과 아이면. 그러면 딱
원서 상담하러 가면은 저쪽에 뭐 무슨 충청권에 있는 대학 쓰라 그러는데 엄마는 기가 차죠. 그럼 거기는 못 쓴다. 다른 걸로 원서 내자. 그럼 논술 전형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논술 전형 내려 그때부터 논술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죠? 9월입니다. 9월. 저희도 저희는 이제 9월 거꾸로 이제 9월 12일 이 정도 되면 파이널이 시작되는데 파이널이 보통 9월 첫 시험이 27일인 것 같아요. 올해 9월 27일 날이 토요일인가? 이날이 첫 시험인데 한양대 출발이죠. 한양대, 수시일이 홍대, 연대, 뭐 건대, 뭐 가톨릭대, 뭐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이제 10월 한 5일, 2주간에 걸쳐서 주말에 보거든요, 전부 다.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딱 2주간에 걸쳐서 보는데 이런 대학들을 갖다가 이제 파이널을 진행을 하겠죠. 9월달에 원서 넣자마자 바로 파이널 시작이에요. 대학이 확정됐으니까. 근데 파이널을 시작하는데 그때 옵니다, 학원에. 여기 논술 수업 있나요? 이러고. 그리고 논술 준비했니? 그러면은 학교에서 하는 거 잠깐 해봤는데 언제? 고1 때요. 뭘로? 방과후로. 안 한 거예요, 그거는. 기출문제 풀어본 적 있니? 그때 본 적은 있어요. 그런 애들은 받아도 합격 가능성이 없죠.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논술 경쟁률이 세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니까. 잘 씁니다, 아이들이. 잘 써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막판에 훨씬 더 아이들 학교가 정해지게 되면 그 학교에 특화시켜서 수업을 다 진행을 하고 가기 전날까지도 한 명 한 명 그 학생이 단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챙겨서 보내기 때문에 합격 확률은 저희 학원 아이들은 다른 학교에서 하는 아이들이나 그냥 혼자 하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경쟁률이 세다고 해서 불편해하실 필요 마음을 편안하게 안 가지실 필요는 없다. 실제로 잘 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학교 파이널 할 때가 문제인데, 자, 원서를 넣었어요. 뭐 당장 여름방학부터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사실은 학생부 전형을 쓰는 아이들도 더 이상 3학년 1학기 때까지 학생부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꼭 참가할 필요는 이제는 없죠.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최적의 환경이 뭔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아침 일요일 여름방학 때 아침에 나와서 자습을 해라 라고 시켰을 때 학생이 오전에 학교 나가서 자율학습하는 게 공부가 잘 됩니다 라고 하면 보내세요. 저희도 그렇게 상담합니다. 보내시고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수업은 들으면 도움이 된다. 그럼 보내세요.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냥 어차피 별반에서 공부를 할 거고 아침부터 학원 나와서 공부하는 게 좋다. 그럼 학교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학교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냥 학원으로 보내시면 되고 방과후 수업도 필요 없으면 안 듣게 해요. 그건 아이들이 다 알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거 눈치 보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이 시작되면 이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파이널을 언제 하겠어요, 수업을? 오후부터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주가 뭐 한양대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성훈 선생님이 한양대 시험 보는 아이들을 논술 파이널을 진행하겠죠. 그럼 언제부터 하느냐? 어떨 때는 막 3시부터 해요, 수업을. 근데 3시에 아이는 어디에 있죠? 학교에 있잖아요. 근데 보내달라 그러면은 대부분의 담임 선생님들은 보내주십니다. 왜? 학교에서 논술 수업을 안 하니까. 당장 이번 주 한양대 시험인데 지금 뭐 학교 수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내주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담임 선생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누가 필요하냐면 바로 어머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래서 전화도 열심히 해주시고 일단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10월 5일 이후로는 10월 5일이 논술이 다 끝나거든요. 그 이후에 대학이 한두 개 더 있는데 인하대 수학과학 전형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뭐 경기대 전형 이런 전형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10월 5일에 다 끝납니다. 그럼 이때 딱 끝나면 그때부터 논술은 다 휴강이에요. 다 휴강.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수능 막판 이제 파이널로 들어가는 거죠. 10월 5일 날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파이널이 진행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3일 날 이제 대망의 수능입니다. 대망의 수능인데 이날이 목요일이죠, 아마. 네. 목요일인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이제 수능을 보게 되면 11월 한 7, 8일 경에 이때는 이제 종강하죠, 수업별로. 종강을 그러니까 저희 수업들이 다 국영수, 탐구 이런 수업들이 다 종강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설명회를 합니다.
학생 설명회는 뭘 하는 거냐면 수능 당일 유의사항 설명회를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뭐 고전적인 예로는 뭐 그 수험표 안 가져가는 아이 그 다음에 전자기기 갖고 가면 요새는 실격이에요. 그냥 자격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몰래 숨겨가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진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매년.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이제 수능날 그 별별 일이 다 생겨요. 예비 소집일 날도 그냥 갖다 쑥 보는 아이. 그래서 예비 소집일 날은 그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 위치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통편, 뭐 이게 뭐 뭔가 차가 막혔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그런 걸 다 그 페이퍼로 만들어서 다 나눠주고 설명회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1교시를 망쳤을 때의 마음을 다잡는 방법. 아닌데 애들은 실제로 수능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보면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1교시가 국어잖아요. 근데 국어 시험을 망치니까 2교시부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애들이 있냐면 2교시가 이제 수학이거든요. 수학 끝나고 시험 보고 이제 화장실에 간 거죠. 근데 이 사내 놈들 쭉 이제 그 소변기 앞에 얘기하는데 딴 놈들이 막 여기 너무 쉽지 않냐? 뭐 이런 일도 막 하는 거예요. 어? 그 본인은 또 좌절해서 뭐 3교시부터 뭐 재수인가 보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 뭐 별별 경우가 다 생깁니다. 수능 당일날. 제가 애들이랑 매년 얘기를 해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믿지 마라. 그 심지어는 뭐 제가 교직원 화장실을 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왜냐하면 어차피 수능 보는 날은 다른 학교 아이들이 오는 거고 선생님들이 애들은 선생님을 굉장히 무서워하긴 하는데 사실 그 선생님 뭐 다시 보겠어요. 그냥 교직 화장실 가서 너 뭐야? 그러면 그냥 급해서 왔어요. 그럼 그냥 그럴 정도로 아이들한테 그런 것까지도 다 코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능 당일날 왜 도대체 우리 재학생들은 좀 난데 우리 재학생들은 평상시 모의고사 보는 것보다 수능 당일날 그렇게 점수를 못 받았고 오는 경우가 많은가, 망치는 경우가 많은가. 굉장히 심리적 요인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또 이제 3학년 수업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딴 애들도 다 못 풀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패스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갖고 그 작년에 우리 그 혁준이라는 아이 중앙대 간 아이인데 걔가 저희 학원의 이제 수학 에이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1, 2등급 받던 아이인데 실제 수능에서 4등급 받아 갖고 왔거든요. 그래갖고 너 왜 그랬냐 도대체 왜 그랬니 물어봤더니 문제가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 20분을 썼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수학이 100분인데 100분을 운영하는데 한 문제 20분 쓰면 3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경우가 늘상 생기는데 거기에서 이 문제를 패스할 수 있는 자신감, 그게 자신감이죠. 이거는 내가 이렇게까지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면 다른 애들 못 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공부 양에서 나오죠. 내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 정도 문제까지 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을 못 잡는 문제면 다른 아이들도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영어도 뭐 작년에 그 빈칸 추론 문제 4문제가 정말 기가 막힌 문제가 4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작년 영어 등급은 그거에 따라서 결정됐어요. 그 4문제를 다 맞추면 1등급. 거기서 하나 틀리면 2등급, 2개 틀리면 3등급. 그 4문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봐도 어려워요. 근데 그런 문제를 과감하게 패스하고 끝까지 다 푼 다음에 그럼 시간이 남거든요. 돌아와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푸는 게 지혜로운 건데 아이들은 실제 시험 보다 보면 그런 걸 못해요. 당황하거든요, 막.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계속 보는 건데 요새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여름방학 때 또 하겠죠. 지금 기말 때문에 잠깐 쉬었는데 모의고사를 시간 재서 애들한테 보는 연습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아, 선생님 그냥 저 혼자 풀면 되지 이걸 꼭 같이 풀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몇 분쯤 지났을 때 몇 번쯤 풀고 있어야 정상이다. 이거를 몸이 알게. 이해가시죠? 몸이 알게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게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스킬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실전에 가면 그런 짓을 하고 옵니다, 애들이. 실전에 가면.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회를 하게 되고 이제 13일날 수능을 보죠. 근데 이제 수능을 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수능을 본 다음에 무슨 상황이 생기느냐? 11월 15일부터 또 이제 논술 시험이 시작됩니다. 논술, 뭐 구술 이런 시험이 시작되거든요. 11월 15일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다 몰려 있죠. 22, 23. 이 2주간에 대부분의 학교가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15일 날 한 학교, 16일 날 한 학교, 22일 날 한 학교, 23일 날 한 학교. 어떤 경우에는 22일 날 오전에 한 학교, 오후에 한 학교. 이렇게 보거든요. 보통 아이들 6개 중에서 뭐 앞에 한 2개 봤으면 뒤에 4개를 봐야 되고 앞에 1개 봤으면 뒤에 5개를 봐야 되니까 어떤 날은 하루에 2개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퀵 서비스가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오전에 예를 들면은 뭐 동국대에서 보고 오후에는 뭐 예를 들면 숭실대로 이동. 근데 뭐 시간이 뭐 2시간밖에 없다. 그럼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동 뭐 이런 경우도 막 생기는 거죠. 근데 시험 시간표를 요새는 다 미리 공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딱 보면 당일날 가채점을 해야죠. 근데 이제 왜 가채점이 중요하냐면 그 정시가 있는 아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시에서 어떤 대학의 원서를 낼 정도가 되는데 혹시 몰라서 보험을 들 수 있다. 밑에 대학을 쓸 수 있다. 근데 이 아이가 수능을 잘 봤다. 그러면 그 대학은 시험을 안 보러 가야 되잖아요. 맞죠? 시험을 안 보러. 어떤 아이들은 최저가 아주 애매해요. 최저가 애매한 아이들은 어떤 애들은 같은 날 예를 들면 15일 날 이제 논술을 보는데 2대학을 써요, 아예. 똑같은 시간에 학교를 2개를 써놓는다는 얘기예요. 최저가 잘 나왔을 경우, 안 나왔을 경우. 이해 가시죠?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최저가 나왔으면 좋은 학교를 보내고 안 나왔으면은 밑에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도 원서를 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가채점 결과가 이 아이의 최저를 예측하는데 그 유일한 자료고 11월 13일 저녁이 되면 각 입시 기관에 쫙 컷이 올라와요. 등급 컷이. 그래서 계속 변하죠. 뭐 이투스, 메가 뭐 쭉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각 언론사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죠. 인터뷰하고 뭐 학생들 그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 출구조사하는 것처럼 난이도 예측하고 막 하면서 그 등급 컷 예상 등급이 막 올라옵니다. 그럼 저희는 그날 밤에 뭘 하냐 하면 학생별로 이 아이가 최저를 맞췄다 못 맞췄다 어느 대학까지 가능하다 정시 가능성이 뭐다 이거를 학생별로 다 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는 수능 당일날 오자마자 뭘 해줘야 되느냐 채점을 해서 빨리 보내줘야 돼요. 학원으로 원점수를.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리 애들이 과연 그럴까요? 시험이 끝났어요. 집에 올까요 일단? 그러니까 정말 속 탑니다. 어떤 애들은 전화기도 꺼놔요. 선생님 당분 연락하지 마세요. 네, 시험 못 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 찾지 말라는 거야 지금 오늘부터. 근데 저희는 그래서 속이 탑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그날 저희는 이제 모여서 이 가채점 결과를 다 수합을 해야 되니까 수능 당일날은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차분하게 저녁 보통 많이 뭐 좋은 거 먹이시잖아요. 나가서 먹든 집에서 먹든. 그래서 채점해라. 저녁 먹고 나면 EBS에서 바로 그 해설 방송이 시작하면서 정답이 뜨거든요. 그러면 채점 해설 저희는 그날 밤늦게까지 있으니까 새벽까지라도 있으니까 가채점 결과를 온갖 방법을 다 이용해서 학부모 밴드에 올리셔도 되고요. 잘 봤으면 올리세요. 잘 봤으면 올리시고 아니면 뭐 학원으로 전화를 하시든가 학원으로도 문자도 오니까요. 문자로 보내면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들 전화번호를 다 아니까 선생님들 그 핸드폰으로 문자로 보내게 하든가 그렇게 저희가 가채점 결과 바로 받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 다음에 15일부터 이제 22일 사이에 진행되는 그런 그 논술 시험을 갖다 또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15일 날 시험인 학교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밖에 없잖아요. 14일 하루. 그래서 이제 해마다 13일 날 밤에 수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인데 안 오더라고요 애들이. 이거 뭐 아무리 뭐 너한테 15일 날 시험이 야 수능에 흔들리지 말고 15일 날 저기 하자 그래도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14일 날 수업은 14일 날부터 바로 이때는 이제 오전에 학교를 가죠. 안 가는 학교도 있고 가는 학교 대부분이 오전에 이제 시험 결과 제출하라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출하면은 이제 2시부터 점심 먹고 14일 날 2시부터 밤늦게까지 바로 이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뭐 스케줄은 대충 아시겠고 그 다음에 발표는 언제 나냐면 수능 성적 발표가 12월 며칠이더라? 6일이든가요? 3일이군요. 12월 3일 수능 성적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언제죠? 6일 날 이제 대략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사이에 며칠이 비죠? 열흘이 비죠? 시험이 끝나고. 그죠? 수능 점수 발표 열흘이. 그때 저희들은 학생들 데리고 MT를 가죠. 왜냐하면 지금 못 가면 영원히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아이들이 워낙 그 정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행사를 재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가면 이제 꼭 울고 오죠. 예, 울고 옵니다. 뭐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동안 선생님한테 서러웠던 거. 저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뭐 아이들이랑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그 23일 날부터 12월 3일 중간에 보통 1박 2일로 재작년에는 경기도 양평을 갔었고 작년에는 강화도를 갔었는데 그 이제 펜션을 독채로 돼 있는 걸 이제 하나 빌리죠. 하나 빌려갖고 아이들이랑 운동도 하고 여학생들은 양평 갔을 때는 모터보트도 한번 타고 남학생들이랑 족구도 하고 뭐 아이들이랑 얘기도 하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선생님도 다 오세요. 뭐 논술 선생님도 오시고 과학 선생님도 오시고 다 오셔갖고 아이들이랑 이제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반은 농담 반은 진담입니다. 이게 해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저희가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가는데 이렇게 가면 부모님들이 정말 음식이라도 좀 해보낼 줄 알았어요. 야, 정말 근데 이제 끝났다는 거지. 근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거를 가는데 저희가 뭐 학원에서 이걸 애들한테 돈 거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뭐 그 돈을 뭐 얼마를 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보통 이제 그 저희가 학원에서 부담해서 가는데 이게 우리 애들 데려가면은 1박 2일 갔다 오는데 한 500만 원 듭니다. 정말 많이 들죠. 예. 왜 그러냐면 애들한테 이제 그 바베큐를 해서 먹이는데 얘네들은 거의 한을 품고 먹습니다. 그동안 내가 낸 수강료가 얼만데. 예,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하여튼 한 번에 사가지고 갔던 고기를 남긴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보통 중간에 더 사러 나가거나 차로 보통 그렇게 해서 먹이는데 아니 뭐 돈이 많이 든다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그 더 이상 뭐 근데 어머님들 학부모들이 그러더라. 근데 뭐 여기 보니까 그 밑에 애들 또 있는 부모님들도 꽤 계신데 하여튼 그렇더라라는 거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제 합격자 발표 나면 이제 붙은 아이들은 뭐 보통 수시는 재밌는 게 되는 아이들은 여러 개 돼요. 안 되는 아이들은 하나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학교 떨어지고 위에 학교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제가 아까 뭐 서울대 붙은 아이들도 말씀드렸지만 걔네들은 오히려 밑에 학교는 다 안 됐고요. 연대 고대 다 안 되고 서울대만 되고 그런 경우도 자주 생기고 그래서 정말 모르는 거예요. 수시는 다 될 수도 있고 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학교가 떨어지고 위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작년에 이제 가장 극적으로 붙었던 애가 우리 수연인데 수연이는 그 6장을 썼는데 다 떨어졌잖아요. 걔가 제일 밑으로 어디까지 시립대까지 썼던가? 다 떨어졌는데 다 떨어져서 6장이. 근데 마지막에 가장 높이 썼던 고대 추가 합격으로 붙었습니다. 수시 추가 합격으로. 그런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난다고 끝난 게 아니라 수시는 계속 추가 합격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수시도 이제 그 연세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등록을 하네 안 하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때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핸드폰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문자로 와요. 문자로 오고 뭐 어떤 학교는 전화를 해주는 학교도 있는데 왜냐하면 대학도 바쁘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빠져나가면 또 얘네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보내고 답이 안 오면 근데 어떤 아이는 문자 온 걸 확인 못해서 등록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원서 쓸 때 다 엄마 핸드폰에 학생 핸드폰에 다 쓰게 돼 있고 글로 문자를 보내주니까 이때는 떨어졌다고 그냥 좌절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추합으로 붙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 합격 발표 나눌 때는 이제 전화기도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된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제 붙은 아이들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개 붙은 아이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죠, 학교를. 그죠? 하나밖에 못 가니까 대학을.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주고 또 정 안 되는 아이들은 이제 또 재수 시작을 하게 해야죠. 그래서 재수 상담도 해주고 학생별로. 그렇게 해서 재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당연히. 저희도 시키고 싶지 않고. 이런 건 좋죠. 뭐 본인이 예를 들면 원서를 무슨 뭐 성대, 한대, 뭐 중대, 경희대, 건대, 홍대 이렇게 썼다. 근데 다 떨어지고 홍대만 붙었다. 홍대를 등록을 해놓고 한 번 더 하겠다. 이건 이제 바람직한 재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 떨어져갖고 재수시키는 경우는 저도 굉장히 끔찍하고 싫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서를 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없는 원서 접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 붙이려면은 다 지방대로 쓰면 다 붙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평상시대로 시험을 본다면 이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쓰는데 평상시보다 시험을 너무 못 보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리스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원서 접수라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재수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저희 학원에 작년 3학년 애들 재수하는 애들이 꽤 있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만나서 체크를 합니다. 모의고사 끝나면 성적표 갖고 오라 그러고 현재 모의고사 점수 어떻게 나오고 있고 뭐 논술 준비 어떻게 가고 있고 이걸 다 점검을 해서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원 3년 보내서 한 방에 딱 붙는 게 제일 좋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돼야겠지만 정 안 되면 뭐 저는 또 애들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제자잖아요. 제자인데 그 아이가
혼자서 또 이렇게 재수하고 있는 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끝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는 속칭 AS라고 하는데 AS라고 하는데 AS를 안 받을 수 있도록 네, 합격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수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업 얘기를 일단 수학 수업은 지금 저희 이제 선생님 장사익 선생님하고 박정 선생님이 이제 끝까지 이제 진행을 하시겠죠. 그래서 수학 수업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고요. 별로 달라지는 게 없고 모의고사 정도만 뭐 이거는 뭐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방학 때부터 낮 시간이나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모의고사 수업만 이제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현재대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지금 저희 장사익 선생님이 이제 올해 고3 팀장인데 작년에 박정 선생님이 했고 올해 장사익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장사익 선생님은 수업을 3학년만 하고 수업 시간이 많지 않아요. 수업 시간이 많지 않아서 3학년 수업만 딱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따로 불러내서 이렇게 1대1 보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자주 이제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은 등급이 참 이게 오를 듯 안 오르는 아이들 그 다음에 특정 단원이 펑크가 나서 도저히 이거는 뭐 보충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아이들은 여름방학 때 필요하면 그 단원에 대한 어떤 특강이나 이런 것도 할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짜는 거는 장 선생님이 짜시는데 매년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필요한 아이들은 거꾸로 저희들이 거의 캐치를 하고 있지만 또 학생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떤 특정 단원에 대한 본인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제가 수업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희는 뭐 우리가 수업을 짜놓고 그냥 정규 수업대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학원이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필요하면 2명짜리, 3명짜리라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도 지금 이제 과학 최저가 문제인데 지금 저희 학원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지구과학 갖고 맞추죠. 지구과학 갖고 최저를 맞추고 지금 현재 지올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2등급 안으로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최저가 2거든요. 1이냐 2냐 이게 문제인데 대부분 아이들이 2 안으로 다 들어왔는데 3분의 1 정도가 아직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정 선생님하고도 이제 계속 얘기 중이지만 이런 아이들은 저희가 몇 번을 뭘 했냐 하면 일요일날 불러내서 하루 종일 지구과학 1만 계속 시켰어요. 또 시키고 수업은 다 했으니까 한 번은 다 끝났으니까 또 시키고 모의고사하고 또 시키고 모의고 암기 프린트를 나눠주고 중학생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등급이 안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은 방학 때 또 날을 잡아서 결국 이건 뭐냐면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가 아니라 과학도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게 있죠. 근데 안 외워요 애들이. 정말 미치겠어요 그런 애들 때문에. 속상해요 진짜.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애들을 갖다가 보통 2교시에서 하는데 안 되는 애들은 아침에 그러니까 일요일날 평일날 방학이니까 아침에 예를 들면 9시부터 여기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과학 조교들이 있잖아요. 지구과학 잘 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한 2명을 넣어놓고 1대1로 관리해갖고 암기를 계속 시키고 또 시험 보고 암기시키고 시험 보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제 등급을 7월 달에 맞춰야 되니까 안 그러면 원서를 못 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최저가 확실히 지구과학은 흔들리지 않는 1등급이 나온다. 이런 아이들은 거꾸로 수업을 뺄 수도 있습니다. 판단 너는 이제 수업 그만들어.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논술 다 끝나고 10월 달에 10월 아까 5일 이후에 한 달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수업을 다시 들어오게 하든가 그렇게 할 생각이고 문제는 이제 생원하원 하는 아이들인데 이제 지구과학이나 물리를 하는 아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과학 소수 안 나오는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할 거고 대부분 아이들은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생원하원이 문제인데 이게 처음에 이제 생원하원 선택할 때부터 애들을 말렸거든요. 많이. 왜 말렸냐 하면 만만해요. 이게 딱 보면 정말 만만한데 가장 등급이 안 나옵니다. 잘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선택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생원하원을 이제 2나 3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게 등급이 안 나오는 아이들은 제가 요번에 수업을 하나 짰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건 몇 명 안 돼요. 생원 한 3명에서 5명 사이? 화원이 한 7명 정도 되나? 이 정도 아이들, 등급이 불안한 아이들은 수능 수업을 요번 방학 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아이들은 이제 나갈 거예요. 안내문이.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한테 사실 이 정도 명수를 갖고 수능 수업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저를 못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왜 생원화를 하게 됐냐 하면 죽어도 지구과학을 못 하겠대요.
안 맞는다는 거죠, 본인이랑. 근데 생원을 선택을 했으면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또 공부도 안 하죠. 공부도 안 하고 인강을 보면서 하겠대요. 근데 아이들은 참 이거 답답한데 인강을 보고 있으면 그걸 공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강을 보는 과정은 전혀 공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강을 본 거 곱하기 2 곱하기 3 정도의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보면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으면 8층에서 나와서 8층에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거든요. 그럼 공부하기 싫으면 나와서 인강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 공부 몇 시간 했으면 3시간, 3시간 더 뭐 했어? 인강 봤는데요?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뭐 도저히 등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1대1로 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수업을 짜놓고 뭐 일주일에 한 4시간 정도 수업을 하게 될 건데 수업을 짜놓고 이제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걔네들은 그냥 이 수능 담당 선생님한테 그냥 붙어서 1대1로 앉혀서 될 때까지. 그 선생님한테 제가 요구하는 건 뭐 수업을 일주일 내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시간표상에서는 4시간만 되어 있지만 어차피 그 선생님 전임 선생님이거든요. 제가 요번에 그 학원의 과학 선생님 전임 선생님 한 분을 새로 이제 모셨는데 어차피 그 선생님 수업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붙잡고 매일이라도 해라. 아침부터 해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등급을 만들어라. 등급이 안 나오면 끝이다. 예, 등급을 만들어. 이게 지상과제입니다. 지상과제. 그러니까 암기 프린트를 뭐 시키던 때려도 좋다. 무조건 등급을 맞춰라. 하여튼 그래서 생원아홉은 이제 수업이 시작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탐이 문제인데 사탐은 일단은 저희 학원에서 이제 문과 아이들은 대부분 다 사탐하는 아이들은 학습법에 관한 상담은 다 끝난 상태고 어떤 과목은 이미 등급이 나온 상태고요. 또 특정한 아이들이 몇 명이 또 등급이 안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방학 동안에 어떻게 학습 계획을 짜서 등급을 만들게 할 건데 정 안 되는 애들은 이건 1대1이라도 해야 됩니다. 정 안 되는 거는 사실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탐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본인이 좀만 하면 되는데 정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붙여야죠, 뭐. 그죠? 학원에서 1대1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웃긴 얘기인데 저희가 뭐 할 만큼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붙들고 앉아서 이렇게 진행을 뭐 그런 아이들이 몇 명 되죠? 한 서너 명 정도 이제 그 있는 이야기인데 뭐 여기에도 이제 관련된 어머님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수업도 현재대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을 할 거고 이제 국어 영어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게 학원이 이제 스케줄을 짜다 보면 뭐 기말고사가 목전에 왔다라든가 아니면 그 앞으로 이제 수시 파이널이 진행이 된다라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먼저 수업을 빼는 게 국어 영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좀 몇 시간 안 들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애들이 느끼기에. 수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시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시수에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국어 선생님은 국어는 이제 고3 국어 올해 정혜영 선생님이 하시죠. 국어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을 빠지면 이거를 보강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학년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는 아예 수업을 갖다 못하면 저희가 그 수강료를 다 제해드립니다. 아예 빼드리는데 저는 영어는 제가 하잖아요. 영어는 제가 하는데 저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매주 일요일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그동안 쭉 보강을 해왔고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제가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녁 시간에 정규 수업을 갖다가 그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 저녁 시간이 애들이 공부가 잘 되는 시간입니다. 방학 때는 거꾸로 언제가 공부가 안 되죠? 오후가 공부가 안 돼요. 점심 먹고 나서. 그때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죠. 졸리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한 게 차라리 우리 방학 때는 저녁 수업 다 빼버리고 오후에 그냥 매일 하자. 짧게. 오후에 90분씩 월화수목금을 뭐 그렇게 하자.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애들이 다 찬성하더라고요. 선생님 좋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 양도 조절할 수가 있고 매일매일. 근데 영어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EBS 교재가 정말 무책임하게 많이 나오는데 애들이 그걸 혼자 공부하라 그랬을 때 그거를 혼자서 이렇게 다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들은. 저희 학원에서 그런 정도의 그 영어 수준과 아니면 공부의 테크닉을 갖고 있는 애들은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은 설령 1등급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되는 애들이라서 영어 수업은 기말 때도 영어 수업을 좀 못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방학 때 다 채웁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간 수보다는 수업을 더 많이 해줘요. 항상 영어도. 이게 이제 수능 수업을 전개를 하는데 수능 수업 스케줄이라는 거는 이렇게 논술 파이널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일정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한 과목 또는 이제 2과목만 듣는 학생들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게 걔네들이 다른 학원에서 뭔가를 또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뭘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스케줄과 저희 학원 스케줄을 갖다가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간표를 3학년 시간표 계속 바꾸거든요. 어차피 그 국어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영어 제가 하죠, 수학 장사형 선생님이 하죠, 노는 선생님들, 임수 선생님도 전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표를 저희 마음대로 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면 이걸 더 많이 넣고, 뭐 이거는 뭐 빼고 다음에 많이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수업 시간표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특히 방학 때는. 그리고 애들마다 또 스케줄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 보강 같은 걸 잡을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애들 스케줄 맞추기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1시 40분이나 이렇게 수업하는 경우도 생기고, 정규 수업을 갖다가 없애고 아까 말씀 낮 시간으로 옮기는 경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논술 파이널 할 때는 뭐 오후부터 수업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거니까 학생들이랑은 저희가 소통을 다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뭐 이런 수강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원래 그 수업을 해야 되는 시수보다 적게 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으니까, 그리고 보강을 정 못하는 경우에는 국어의 경우처럼 수강료를 빼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수시 파이널을 진행할 때는 보통 이제 그 학생들마다 횟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파이널 수업을 3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경우는 뭐 6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를 쓰는 게 다 다르니까 그렇게 다르고, 또 이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대학을 지원하는 애들 그런 수업을 또 따로 해야 되고, 또 어떤 아이는 첨삭만 또 추가해야 돼요. 수업은 됐고 글을 계속 쓰게 해야 되는 애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수강료를 뭐 요번 달은 논술 무슨 반이 얼마다라고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애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보통 후불을 하게 되죠. 일단 수업을 진행하고, 일단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엄마가 등록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수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이제 봉투 나갈 때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너 필요 없는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지 않은 수업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체크해서 진행이 되니까 좀 양해해 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제가 참 부모님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를 못 받고 미납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수강료가 그냥 미납의 상태로 끝났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그러니까 수시 파이널 수업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제 수강료가 미납인 상태에서 수능 발표가 나고 애가 최저를 못 맞춰서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럼 부모님이 등록을 안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 그걸 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저희도. 예,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게 좀 마음 상하죠, 저희는. 예, 그래서 그 등록을 나중에 이제 후보로 청구하게 되더라도 가능하면 그 끝나기 전에는 11월 한 20일 전이 끝나기 전에는 수강료를 완납해 주시면 학원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별무반을 쓰는 아이들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한 22일이나 23일 정도까지 이제 그 별무반을 쓰게 됩니다. 이제 수능은 이제 11월 13일 날 보는데 그 이후에도 애들이 거의 매일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때문에 어차피 거의 대부분 뭐 다예요. 대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뭐 모든 아이들이 이때까지 이제 그 별무반을 쓰게 되니까 별무반을 이때까지 딱 쓰고, 이제 애들이 그 다음에 그 저희 학원 입장에서는 다른 애들 넣어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 아이들이 또 이날 와서 또 짐을 정리하느냐, 아직도 안 가져간 애들도 있습니다, 작년 애들이. 네, 그런 아이들도 뭐, 그래서 이제 향후 일정에 관한 뭐 뒤에 거는 반 농담 반 진담이니까 그냥 가려서 들으시고, 어쨌든 일정에 관한 말씀을 쭉 드렸고, 그 해마다 이제 3학년을 갖다가 이제 보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열심히 정말 한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한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그 태도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정말 이 아이는 정말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시험을 망쳤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죠. 올해의 저희 학원에 그 제가 이제 가장 이 아이는 뭐 모든 아이들이 다 돼야겠지만 얘는 정말 꼭 너무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현우 어머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늘? 네. 현우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보면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6층에서 너무 일이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 8층에 올라가서 오셨군요. 죄송합니다. 네. 8층에 올라가서 이제 현우 공부하는 걸 보면 제가 기분이 좋아져서 내려와요. 너무 열심히 하고 성적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좀 안 오신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반응 아까 못 뵀는데 그랬고,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정말 이 녀석 왜 이러지? 그 뭐냐 하면 여태까지 잘해왔어요. 잘해왔는데
애들이 요새 와서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해마다 이런 경우를 겪는데 얼마 전에도 기말고사 끝났습니다. 기말고사 끝났는데 제가 딱 나가다가 여기서 딱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서울대입구역이잖아요. 요 옆에 가면 그 캠퍼스 타워라는 큰 건물이 있고 거기에 PC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3명이 거기서 나오다가 저를 딱 만난 거죠. 부글부글 끓는데 길거리에서 패버릴 수도 없고 진짜. 그래서 이제 들어가. 그리고 학원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 PC방에 있는 3명 학원으로 들어갔다.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고 이제 그래서 막 3학년 아이들은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체벌이나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로 하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좋게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마음을 저도 이제 자식도 있고 매년 3학년을 보다 보면 그런 걸 느끼는데 해마다 제가 수능 끝나고 매년 후회하는 게 뭐냐면 안 팬 거예요. 안 혼낸 거예요. 팼다라는 건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고 안 혼낸 겁니다. 안 혼낸 거. 그래서 올해도 이제 작년처럼 이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3학년 아이들 좀 엄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름방학 때. 엄하게 하려고 그러고 쳐버리고 진짜 냉정하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님 입장에서 똑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11시 반에 끝나고 들어오는 거 보면 안쓰럽다. 더 이상 애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냐. 얘기하세요. 잔소리 하시고 그리고 애들은 제가 뭐 아이들의 도덕성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절대 아이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얘가 열심히 할 거라고 절대 믿으면 안 되고요. 뭐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오늘 저녁에도 당장 공부 안 한다 그러면은 전화해서 이르세요. 전화해서 이르세요. 저한테 전화하시든 8층으로 한대생한테 전화를 하시든 이르셔갖고 애들을 끊임없이 긴장감을 조성하고 딴짓을 할 수 없게. 올해 또 사건 많았죠. 구정 연휴 때인가 남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무려 20명이 점심시간에 PC방을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저를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저는 구정날이라고 집에 있다고 그냥 집에 있는 게 저는 CCTV를 다 봐요. 저희하고 CCTV가 인터넷에도 볼 수 있거든요. 싹싹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공고를 붙였습니다. PC방 간 녀석들 자수해라. 이메일로 보내라. 이메일로 내가 누군지 다 아니까 이메일로 안 보내면 퇴원이다. 그래갖고 제가 파악한 거는 14명 정도가 PC방을 갔다 라고 파악했는데 메일이 20명이 왔어요. 뭐 그런 경우 애들은 뭐 아직까지는 순진한 거죠. 정말 뭐 무섭게 하면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도 한번 몇 명을 정말 체벌한 일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당구장이었죠. 요 뒤에 학원 뒤에 간 당구장이었는데 이 녀석들이 저녁 시간에 항상 틈을 주면 그때는 뭐였더라. 그날 뭐 또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틈이 딱 생기니까 또 한 10명이 또 우르르. 그러니까 좀 일찍 나가고 5시 50분에 나가야 되는데 50분 일찍 나가는 거죠. 6시 40분에 들어와야 되는데 7시 좀 넘어서 들어와. 한 2시간 놀다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짜장면 시켜 먹고. 그 사이에 또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느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예전에 일하던 직원이 이 동네 살거든요. 전화 원장님 오랜만이다.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진명한 애들 같은데 당구장 들어가는데요. 그래갖고 CCTV를 딱 돌려봤더니 또 그런 장면이 목격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은 제가 이제 애들을 때리다가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정말 다 왜냐하면 그 PC방 사건 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고 제가 그렇게까지 경고를 했는데 그놈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제가. 그래갖고 정말 다 쫓아내버리고 싶은데 그래갖고 니네를 쫓아낸다 그러면 엄마들이 가만 안 있겠지? 그래갖고 이제 제가 때리다가 어깨를 다쳐갖고 도저히 어깨가 아파서 못 때리 맨놈 때리니까 그래갖고 한대 선생님 불러갖고 좀 때려. 그래서 제가 이게 웃긴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밑에 병원 다닙니다. 어깨가 아파서. 근데 이게 입원해야 되는데 MRI 찍어야 돼요.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그래서 참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어쨌든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우리는 참 우리 아이가 고생을 하고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좀만 틈을 주면 또 끊임없이 딴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집에 가서 놀고 있으면 전화하는 거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는 빨리 알려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방학 때는 특히 오전 공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밤에 들어가면 자야 되는데 이것들이 절대 안 자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제가 또 비상 걸잖아요. 방학하자마자 뭐 빨리 안 오는 녀석들 막 혼내고 막 이러니까 아침에 좀 빨리 오는데 다 와서 졸고 앉아 있죠. 어떤 녀석은 정말 4번 5번을 깨워도 자요.
이제 끌고 나가요. 끌고 나가갖고 세수해. 이러고 들어버리면 들어가 또 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한참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저녁에 충분히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무조건 졸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죠. 근데 뭐 집에까지 제가 가서 재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재우셔야 되는데 부모님도 답답하시죠? 안 자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학원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안 잔다. 밤에 안 잔다. 전화하세요. 괜찮으니까. 그런 전화는 뭐 100통이나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저희들이 불러서 또 얘기하고 너 빨리 자. 빨리 자고,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몇몇 아이들은 오전에 와서 너무 조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제가 등원 시간을 계속 땡겼어요. 8시 50분이 아니라 7시 50분. 막 기억나시죠? 여기도 이제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막 땡겨버리고 혼내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정상이니까. 자, 어쨌든 뭐 그 3학년 아이들을 마지막까지 끌고 가면서 이제 아셔야 되는 일정들, 저희 계획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뭐 질문, 오늘 상담은 제가 못할 것 같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여름방학 동안에는 배치를 하는 그 일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배치 상담할 때 같이 하고, 부모님들이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전화하시면 같이 진행할게요. 원래는 마지막에만 만납니다. 마지막에만. 그러니까 마지막 열흘 동안에만 뵙는데 그 전에도 너무 궁금하시면은 나와서 상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네.